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적응증에 따른 선택부터 약제 간 비교까지 고혈압 치료제 마스터하기 강의를 맡은 서울 아산병원 약제팀 문혜지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해 대한고혈압학회 충계학술 대회를 통해서 고혈압 진료 지침 일부가 변경되었죠. 관련해서 2022년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혈압 치료의 기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환에 어떤 고혈압 치료제가 권고되는지, 적응증에 따른 고혈압 치료의 선택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고혈압 치료제의 약력학, 임상적 특징 비교해보고 어떤 약제들끼리 서로 컨버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환자 문의 케이스 같이 살펴보면서 고혈압 치료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고혈압이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둘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증가한 상태이죠. 그런데 고혈압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혈압의 분류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혈압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고 관리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의 분류를 2018년 고혈압 진료 지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일 때 우리는 정상 혈압이라고 하죠. 그런데 혈압이 조금 더 높아져서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29 사이,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일 때는 주의 혈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상 혈압보다 혈압이 높은 정도로 주의해라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일 때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전 단계 환자에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고요. 또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혈압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일 때 고혈압 1기로 진단이 되고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일 때는 고혈압 2기로 진단이 됩니다. 제가 아래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미국 심장학회죠. ACC/AHA 가이드라인에 따른 혈압 분류인데요. 한번 보시면 정상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분류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의 혈압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elevated BP라고 해서 너 이미 혈압이 높다 하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세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고혈압 1기, 우리나라 고혈압 1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혈압 2기로 전반적으로 미국 심장학회가 좀 더 스트릭트하게 혈압을 분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다음번 개정 때에는 조금 혈압의 분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많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022년에도 기존의 분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정상 혈압에 가까울수록 시빌 리스크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에서 썼을 때보다 기존의 140 이상에서 썼을 때 더 치료 효과가 높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존의 혈압 분류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 위험도 분류 보시겠습니다. 고혈압의 위험도는 심내혈관 위험인자가 몇 개인지, 그리고 내가 혈압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에 따라서 최저위험군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시빌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좀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군별로 치료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위험도 분류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기준이 되는 심내혈관 위험인자부터 보시면 남성이라는 것만으로도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도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남성의 기준 연령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조기 가족력 같은 경우도 55세 미만의 남자, 65세 미만의 여자인 부모, 형제, 자매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위험인자에 해당합니다. 또 흡연을 하는지, 당뇨병 전 단계인지,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공복 혈당 장애와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인 내당능 장애가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임상적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지, 이상지질 혈증인지, 마지막으로 BMI가 25 이상인 비만 또는 복부 비만인 경우도 심내혈관 위험인자에 해당됩니다.
복부 비만은 허리 둘레로 판정을 하는데 남자의 경우 90cm 이상, 여자의 경우 85cm 이상의 경우 복부 비만으로 판정이 되고 심내혈관 위험인자에 해당합니다. 다음 상단의 표를 보시면 먼저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 고혈압 전 단계는 최저위험군에 해당하고요. 1기 고혈압은 저위험군, 2기 고혈압은 중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당뇨병 이외의 위험인자가 3개 미만일 때, 즉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위험인자가 3개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 중에 당뇨병은 없어야 합니다. 이때 고혈압 전 단계의 경우 저에서 중위험군, 1기 고혈압은 중위험군, 2기 고혈압은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또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거나 또는 당뇨병, 무증상 장기 손상을 가지고 있을 때, 즉 당뇨병 하나가 위험인자 3개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뇨병의 임상적인 중요도가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 고혈압 전 단계는 중에서 고위험군, 1기 고혈압과 2기 고혈압은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당뇨병과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약물치료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또 무증상 장기 손상을 동반한 당뇨병 또는 임상적인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또한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는 혈압의 분류에 가리지 않고 모두 고위험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험군별로 어떻게 치료가 달라지는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전 단계의 경우 최저위험군부터 저에서 중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이란 아래 하단을 보시면 하루 6g 이내의 소금 섭취 제한, 체중 감량, 주 5일 30분에서 50분 동안 운동하기, 2잔 이하의 절주, 마지막으로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이 해당이 되는데요. 한편 중에서 고위험군부터는 고혈압 전 단계라도 생활습관 교정을 하거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1기 고혈압의 경우 저위험군부터 생활습관 교정이나 약물치료 중에 태기를 하게 되고요. 중위험군부터는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를 모두 병행해야 됩니다. 한편 2기 고혈압은 위험군에 따지지 않고 모두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물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리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 고혈압 같은 경우 단일 제제를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혈압의 환자, 즉 고혈압 환자의 한 3분의 2 이상에서는 단일 제제로는 충분한 혈압 강화를 보실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일 제제를 먼저 한 2,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아예 없으면 약제를 변경을 하게 되고요. 효과가 있기는 하나 목표한 혈압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용량을 증량시키거나 2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약제를 사용했음에도 이제 효과가 없다 판단이 될 때는 이제 계열별로 용량을 증량시키거나 약제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편 2기 고혈압이나 고위험군이란 아까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 아니면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내혈관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 분, 이 모두 포함이 되겠고요. 이 환자분들은 시작부터 2가지 약제를 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혈압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계열별로 용량을 증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3번째 약을 추가해서 3제 병용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계열별로 용량을 증량했음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약제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는 또 3번째 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3번째 약을 먼저 추가한 경우에는 각 약제의 용량을 증량하는 방법밖에 이제 없겠죠. 관련해서 실제 환자 문의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포지, 암로디핀과 발설탄의 복합제죠. 바이포지 처방받으신 환자의 문의입니다. 저번에 처음 고혈압을 진단받아서 디오반정 발설탄 80mg 복용 중이었는데 이번 진료 때 약이 복합제로 바뀌었습니다. 2번째 진료인데 혈압약이 추가되는 것이 맞을까요? 환자분께서는 갑자기 이제 약이 추가되셔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보신 알고리즘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첫 고혈압 치료 후에 그 효과가 아예 없으면 약을 변경을 했었죠. 아까 보셨을 때. 그렇지만 효과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용량을 높이거나 다른 기전의 약을 추가했었습니다.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런데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용량을 증량하는 법보다는 다른 기전의 약을 추가해서 2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낮은 용량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또 두 가지 성분을 하나로 복용할 수 있는 복합 제형태가 많기 때문에 요 바이포지 같은 경우도 복합제죠. 환자분께서 복용하시기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을 병용하는 법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이포지 역시 저번에 드시던 디오반정에 다른 기존의 약 CCB인 암로디핀 약이 추가된 복합제 형태로 올바른 처방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고혈압의 치료 목표입니다. 왼쪽 섹션이 2018년 기존의 치료 목표이고 오른쪽 섹션이 2022년 올해 변경된 치료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달라진 것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을 가진 고혈압 환자의 경우 2018년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목표 혈압을 다르게 분류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경우 140에 85 미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130에 80 미만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그런데 2022년에는 당뇨병을 중저위험도 당뇨병과 고위험도 당뇨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위험도 당뇨병이란 아래에 보시면 무증상 장기 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심내혈관 위험 인자가 하나 이상인 당뇨병으로 나머지는 모두 중저위험도 당뇨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저위험도 당뇨병의 경우 일반적인 혈압 목표인 140에 90 미만이고 고위험도 당뇨병의 경우 130에 80 미만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고위험군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의 경우 2018년에는 목표 혈압이 130에 80 이하였는데요. 2022년에는 130에 80 미만으로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2018년 고위험군을 2022년에는 고위험도 고혈압이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고위험도 고혈압은 무증상 장기 손상이나 동반된 심내혈관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으로 기존의 고위험군에서 당뇨병만 빠진 상태입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따로 혈압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혈압 목표가 130에 80 이하에서 미만으로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다음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도 2018년에는 알부민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혈압 목표를 이제 분류를 했었죠. 알부민료가 없을 때는 140에 90 미만, 알부민료가 있는 경우 130에 80 미만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2022년에는 하나의 케이스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CKD 환자 역시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 분류가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는 개념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응증에 따른 고혈압 치료제의 선택 보겠습니다. 먼저 대항고혈압 학회에서 1차 치료제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먼저 ACE 이니비터와 ARB 이 두 가지를 라스 이니비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 베타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이뇨제가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는 JNC-AC나 ACC-AH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 치료제에서 빠졌죠. 베타블로커가 딱히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존의 약들보다 아무래도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조금 열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수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베타블로커의 특수 적응증은 조금 뒤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부터는 기전별 약물 개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스 이니비터입니다. ACE 이니비터의 기전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안지오텐신2로 전환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거고요. ARB 같은 경우 안지오텐신2가 결합하는 수용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안지오텐신2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작용인데 안지오텐신2는 혈관 수축 작용을 하죠. 따라서 이 라스 이니비터는 혈관 확장하는 데 먼저 기전을 하겠고요. 또 안지오텐신2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다 보니 그 다음 스텝인 알도스테론도 잘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죠. 나트륨은 물을 같이 끌고 오는데 이 알도스테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물도 잘 못 들어옵니다. 즉 체액 저류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이 라스 이니비터는 프리로드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적응증 보시면 라스 이니비터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부전 당뇨병성 신증 CKD 환자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둘 중에는 어떤 것이 더 선호되냐는 질문에는 ACE 이니비터가 좀 더 잘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ACE 이니비터가 사망률이라든지 심혈관계 리스크를 현저하게 낮춘다고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ACE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ARB로 체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마른 기침이라든지 혈관 부종 부작용이 나타나면 ARB로 체인지가 가능하지만 신기능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때는 ARB로 체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기전의 약을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마른 기침이라든지 혈관 부종 같은 경우 ACE 이니비터에서 현저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반면 신기능 관련 부작용은 ACE 이니비터와 ARB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뒷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베타블로커라든지 다이아자이드 이뇨제의 부작용 중에 이제 지질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런데 라스 이니비터는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질대사 이상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기 및 주의사항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른 기침, 혈관 부종 부작용, ACE 이니비터에서 현저히 많이 일어나고요. AKI라든지 고칼륨 혈증, 기입성 저혈압은 둘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체기용성이 있죠. 따라서 라스 이니비터는 임산부에서는 사용 금기입니다. 다음 베타블로커 보시겠습니다. 베타블로커는 심장의 베타1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심장 박동수와 수축력을 낮춰주죠. 또 혈중 레닌 분비도 베타 수용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스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적응증 보시면 협심증,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베타블로커가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사용되죠. 따라서 협심증, MI 같은 질환들이 베타블로커의 특수 적응증이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베타블로커는 좀 특이하게 노인보다 저연령층에서 혈압 강화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또 베타블로커는 혈당이라든지 지질대사 장애를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작용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의 경우 적응증이 있을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금기 및 주의사항 보시면 베타블로커는 저혈당 증상을 매스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 좀 리스크가 높다거나 아니면 인슐린, 설포니우레아계 당뇨병약 쓰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기전상 심박수와 수축력을 줄이다 보니 섬액이라든지 심부전 악화, 부작용 발생할 수 있고 또 베타블로커를 쓰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베타블로커를 장기간 쓰다 보면 베타 수용체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베타블로커를 중단하게 되면 늘어난 수용체의 자극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겠죠. 그로 인해서 심장에 굉장히 자극이 되고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면서 반동성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블로커를 중단하실 때는 반드시 타이트레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또 천식이라든지 2, 3도 방실 차단에서는 베타블로커 사용 금기입니다. 특히 천식 같은 경우 기관지에 베타2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겠죠. 다음 CCB 보시겠습니다. 심근과 혈관 평혈근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칼슘의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칼슘 채널 블러커는 심근과 혈관 평혈근의 칼슘의 유입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들을 확장하게 하는 기전이고요. 또 약물의 구조에 따라서 넌 다이하이드로피리딘계와 다이하이드로피리딘계로 나눌 수 있죠. 이 non-DHP계 같은 경우에는 심장 선택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심박수와 수축력을 낮추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또 DHP 같은 경우에도 심박수와 수축력을 낮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장에 작용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혈관 확장 작용이 추가로 있는 겁니다. 적응증 보시면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수축기 단독 고혈압에 많이 사용되고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에도 사용됩니다. 다음 금기 및 주의사항 보시면 non-DHP 같은 경우 우선 변비, 특히 노인의 경우 만성 변비라든지 좀 심한 변비는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non-DHP 같은 경우 심장 선택성이 크기 때문에 섬액이라든지 심부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둘 중에서는 베라파밀이 딜티아젠보다 심부전 위험을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약물 다 CYP3A4 이니비터죠. 따라서 약물 상호작용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DHP는 혈관 확장 작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반동성 빈맥,
두통, 말초부종, 치육비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를 하기 쉬운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논 DHP는 무조건 심장, DHP는 무조건 혈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둘 다 심장에 작용을 합니다. DHP는 추가로 혈관 확장 작용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이어서 CCB 같은 경우 신부전에서 원칙적으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예외로 암로디핀이라든지 펠로디핀 이 두 가지는 신부전에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뇨제입니다. 혈압 강화 목적으로는 다이아자이드 이뇨제라든지 루프 이뇨제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죠. 다이아자이드 같은 경우 이제 원이세뇨간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막아주고 루프 이뇨제는 헬리고리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막아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륨은 물을 끌고 오는데 나트륨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체액 저류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이뇨제도 프리로드를 줄여주는 측면에서 작용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적응증 보시면 이뇨제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사용 가능하고 특히 신부전이라든지 수축기 단독 고혈압에 많이 사용합니다. GFR이 30 이상일 경우 다이아자이드가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혈압 강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뇨 효과는 루프 이뇨제가 높은데 왜 다이아자이드가 혈압 강화가 더 높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물론 이뇨 효과는 루프 이뇨제가 더 높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이아자이드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초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혈압 강화 효과는 다이아자이드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GFR 30 미만일 경우 다이아자이드를 이제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루프를 쓰게 되겠죠. 금기 및 주의사항 보시면 다이아자이드는 혈중 칼륨과 마그네슘을 낮추고요. 칼슘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3고라고 하죠. 고혈당, 고요산, 지질대사 장애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루프 이뇨제는 강력한 이뇨제이기 때문에 칼륨, 마그네슘, 칼슘 다 낮춥니다. 또 이뇨제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아까 고혈압 치료제는 대부분 병용에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약과 어떤 약이 이제 병용 조합으로 권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용 기준은 1번 표적 장기 손상이나 당뇨병이 없는 1기 환자의 경우 단일 제제로 먼저 시작을 하고 2-3개월 썼음에도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아까 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2번 표적 장기 손상이나 당뇨병이 있는 1기 고혈압 환자 또는 그냥 2기 고혈압 환자는 처음부터 바로 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적응증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이제 오른쪽 그림은 1차 치료제 중에서 어떤 조합이 병용이 권장되는지 또 어떤 조합은 비권장되는지 나타낸 그림입니다. 붉은 실선이 1차로 병용이 권장되는 조합이고요. 가는 실선은 병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1차는 아닌 조합. 점선은 병용 비권장 조합입니다. 먼저 1차로 권장되는 조합부터 살펴보면요. 라스 이니비터와 CCB, 라스 이니비터와 이뇨제, CCB와 이뇨제 이렇게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라스 이니비터와 CCB 같은 경우 이제 CCB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말초부종 같은 부작용을 라스 이니비터가 어느 정도 완화해주기 때문에 1차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라스 이니비터와 이뇨제, CCB와 이뇨제 같은 경우 이제 혈압 치료를 하면 체액 저류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서로가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병용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타블로커와 다이아자이드 이뇨제 같은 경우 둘 다 고혈당이라든지 지질대사 이상 위험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건 맞지만 CV 리스크를 내리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 금기는 아니고요. 주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라스 이니비터와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 점선이죠. 병용 비권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혈압 강화가 없기도 하고요. 또 베타블로커가 아까 레닌 분비에도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라스 시스템에 중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ACE 이니비터와 ARB도 병용 비권장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혈압 강화 효과가 없으면서 저혈압이라든지 심부전 같은 부작용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병용을 하지 않고요. 거의 유일한 병용 경우는 심부전입니다. 또 CCB와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도 1차로 권장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둘 다 심장에 작용하면서 수축력이라든지 박동수를 낮추는 등 좀 기전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특수적응증에 따른 고혈압 치료제, 즉 어떤 질환에 어떤 약들이 선호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의 경우 1차 치료제는 라스 이니비터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당뇨병과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 거의 병용요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병용요법은 라스 이니비터와 CCB 또는 라스 이니비터와 이뇨제가 추천이 되고요. 목표 혈압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중저위험도 당뇨병은 140에 90 미만, 고위험도는 130에 8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성공파병 CKD 보시겠습니다. CKD 같은 경우 1차 치료제는 똑같이 라스 이니비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앞 슬라이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ACE 이니비터가 더 선호가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CKD는 혈압 조절을 하는 이유가 단백뇨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백뇨에서는 ARB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는 경우 조금 특이하게 ARB가 선호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병용요법 보시면 라스 이니비터와 이뇨제의 병용요법이 많이 쓰이는데요. GFR에 따라 GFR이 30 이상일 경우 라스 이니비터와 다이아자이드, 30 미만일 경우 라스 이니비터와 루프 이뇨제 조합이 사용이 되고요. 목표 혈압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목표인 140에 90 미만, 그렇지만 당백뇨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입니다. 다음 뇌졸중 보시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의 1차 예방, 아직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방으로는 라스 이니비터와 CCB가 권고되고요. 목표 혈압은 140에 90 미만입니다. 또 뇌졸중의 2차 예방, 이미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라스 이니비터와 이뇨제 또는 라스 이니비터와 CCB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심장질환 보시면 이제 베타블로커가 1차 치료제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전까지는 베타블로커가 1차 치료제로 나오질 않았잖아요. 신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 후,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블로커가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쓰이는 베타블로커의 특수 적응증이고요. 따라서 이 질환들은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신부전의 경우 이제 베타블로커, 라스 이니비터, 이뇨제, 알도스테론 차단제가 쓰이고요. 심근경색 후의 경우 베타블로커, 라스 이니비터, 관상동맥 질환은 베타블로커, 라스 이니비터, CCB, 협심증은 베타블로커나 CCB, 번외로 심방 세동 예방을 위해서는 ACE 이니비터, 또 좌심실 비대 환자의 경우 ACE 이니비터나 CCB가 쓰입니다. 다음 임신성 고혈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스 이니비터가 대부분의 환자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 최기형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서는 라스 이니비터를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는 어떤 고혈압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용 가능 약물 중에는 메틸도파가 드러그 오브 초이스입니다. 하지만 메틸도파는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다든지 간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께서는 하이드랄라진, 라베탈롤, 니페디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응급고혈압이라든지 긴급고혈압 때는 아무래도 혈압을 좀 빨리 낮춰줄 수 있는 IV 제제, IV, 하이드랄라진이나 라베탈롤을 사용하게 되고요. 니페디핀도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혈압은 이제 임신 중에는 150에 100 미만으로 조금 리니언트하게 잡고 있고요. 이제 분만을 한 후에는 일반적인 치료 목표인 140에 90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의 노인고혈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고혈압의 1차 치료제도 조금 특이합니다. 다이아자이드계 이뇨제가 이제 드러그 오브 초이스고요. CCB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이고 라스 이니비터도 많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노인의 병태생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노인은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많이 좀 경화되어 있다 보니까 혈관 저항이 굉장히 크고 라스 활성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이아자이드 이뇨제와 CCB가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차 치료제가 조금 특이하고요. 또 특히 베타블로커는 말씀드렸지만 노인에서 특히 더 다른 기전의 약보다 이제 혈압 강화 효과가 낮기 때문에 특히 필수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노인은 혈압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을 꼭 하셔야 되고요. 또 목표 혈압은 일반적인 혈압 목표인 140에 90 미만을 따릅니다. 이 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특수적응증에 따른 고혈압 치료제 서머리 해놓은 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신다는 개념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혈압 치료제의 양력학 임상적 특징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각 기전의 약들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얼마나 낮추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런데 고혈압 치료제는 물론 혈압 강화 효과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적응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CV 리스크를 얼마나 낮추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별로 혈압 강화 효과가 다르게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기전별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ACE 이니비터의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정도의 혈압을 내리는 용량, 이것을 동등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동등 용량으로 사용한다면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클래스 이펙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ACE 이니비터는 이제 각 약별로 똑같은 정도의 혈압을 내리는 용량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용량을 이제 시장 용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보시는 표에서 시장 용량 안에서는 얼마든지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날라플릴 5mg QD 드시던 분이 이제 페린도프릴 4mg QD로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시중에 많이 사용되는 ACE 이니비터와 용량에 관한 표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좀 짚고 넘어갈 점은 ACE 이니비터는 보통 QD로 복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카프토프릴 같은 경우 반감기가 짧아서 PID 복용을 하고요. 또 대부분의 ACE 이니비터는 프로드럭이죠. 이제 프로드럭 형태로 복용을 했다가 이제 간대사를 거치면서 나오는 활성대사체가 혈압 강화 효과를 나타내는데 특이하게 카프토프릴과 리시노프릴은 프로드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카프토프릴과 리시노프릴이 조금 선호가 되겠죠. 다음 ARB 같은 경우도 클래스 이펙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저시장 용량 내에서는 컨버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표는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또 ARB는 저용량의 이뇨제와 함께 투여되는 경우 효과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RB 같은 경우 이뇨제와의 복합제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또 ARB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추가적인 적응증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즉, CV 질환에 많이 쓰는 ARB, 신장 보호 목적으로 많이 쓰는 ARB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CV 질환에는 발살탄, 칸데살탄, 텔밀살탄, 로잘탄 등이 좀 많이 쓰이고 신장 보호 목적으로는 이제 일베살탄, 로잘탄 등이 쓰입니다. 로잘탄은 둘 다 많이 쓰이긴 하죠.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이유는 근거가 되는 임상시험 때문입니다. 이 임상시험이 CV 유병률이라든지 사망률을 기점으로 연구를 했는지 아니면 신장 관련 지표, 세럼 크레아틴 증가라든지 ESRD 발생 이런 기점으로 연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양명 뒤에 이제 가로에 적어놓은 부분이 관련 근거가 되는 임상시험명입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실제 환자 문의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자정 50mg에서 디오반정 80mg으로 혈압약이 변경되었는데 똑같이 혈압을 낮추는 것이 맞나요? 라는 문의인데요. 일전에 로살탄 사태 혹은 발살탄 사태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죠. 갑자기 혈압약이 다른 약으로 바뀌는 경우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확인하신 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드시던 코자정과 이번에 바뀐 디오반정은 같은 계열 혈압약인데 둘 다 ARB죠. 이 ARB 계열은 시장 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래스 이펙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 코자정의 시장 용량이 50mg, 디오반정의 시장 용량이 80mg. 한번 확인해보면 코자정이 50mg, 디오반정이 80mg이었죠. 즉 혈압 강화 효과는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베타블로커입니다. 베타블로커의 특징은 클래스 이펙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베타블로커라고 해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정도의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타블로커에는 4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각 특성에 따라서 환자에게 맞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은 심장 선택성입니다. 물론 베타블로커가 심장의 베타1 수용체를 타겟으로 디자인되긴 했지만 베타 수용체가 심장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지에도 있고 몸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베타 수용체를 건드리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가 나는 것이죠.
관련해서 1세대에서 3세대까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1세대 경우 비선택적 베타 블로커입니다. 즉, 베타1과 베타2 수용체를 모두 블록하기 때문에 기관지의 베타2 수용체를 블록하면서 천식이나 COPD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관련 질환 환자분들은 1세대 베타 블로커를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관련 약물로는 프로프라놀롤, 나돌롤, 티몰롤, 소탈롤, 핀돌롤, 카르테올롤이 있습니다. 다음 2세대 약물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베타1 선택적입니다. 즉 저용량을 썼을 때는 거의 베타1 쪽으로 작용을 하다가 용량을 올리면서 고용량이 되면 이제 베타2도 살짝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관련 약물로는 아테놀롤, 메토프롤롤, 비소프롤롤, 에스몰롤, 아세부톨롤이 있습니다. 마지막 3세대는 선택적으로 베타1에 작용함과 동시에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혈관 확장 작용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르베딜롤, 라베탈롤, 네비볼롤 등이 포함되고요. 즉 1세대에서 3세대로 갈수록 선택성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특징은 내인성 교감 자극작용 ISA라는 효과입니다. 이 베타블로커라는 것이 사실 교감신경 차단제죠. 그로 인해서 섬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내인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주면 섬액과 같은 부작용이 감소되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CV 예방 효과는 없으면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에게 위험만 가중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내인성 교감 자극작용을 가지는 베타블로커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약물로는 아세부톨롤, 카르테올롤, 펜부톨롤, 핀돌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특성은 지용성입니다. 이 지용성과 혈압 강화 효과에는 사실 그렇게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용성이 높아지면 중추신경계로의 흡수가 쉬워지고요. 따라서 고혈압 외에 편두통 예방이라든지 수전증, 갑상선 중독증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악몽이라든지 우울증, 기면, 정신착락 같은 CNS 부작용의 발생률도 같이 높아지겠죠. 지용성이 높은 베타블로커에는 프로플라놀롤, 메토프롤롤, 카르베딜롤 등이 있고요. 아테놀롤은 지용성이 가장 낮은 베타블로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특성은 막 안정화 효과 MSA라는 효과인데요. 심근의 나트륨 채널을 블록하면서 부정맥 환자에게서 이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트륨 채널 블로커가 이제 항부정맥제로 사용이 되죠. 해당 약물로는 프로플라놀롤, 아세부톨롤, 메토프롤롤, 핀돌롤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베타블로커 시중에 많이 쓰는 약제들과 이제 용량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베타블로커는 클래스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 용량 안에서도 컨버전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고 아래에 있는 표가 더 중요합니다. 신부전에 사용하는 베타블로커가 이제 따로 정해져 있죠. 비소프롤롤, 카르베딜롤, 메토프롤롤, 네비볼롤이 해당합니다. 요 네 가지만 신부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약제들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신부전의 경우 이제 시장 용량과 목표 용량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CCB입니다. 먼저 non-DHP CCB 같은 경우 심정 선택성이 크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부정맥에 많이 사용을 하죠. 약물로는 이제 딜티아젬과 베라파밀이 있는데 딜티아젬은 헤르벤이죠.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속방형은 TID, 서방형은 BID, 그리고 서방 캡슐 180mg짜리는 QD로 복용을 하게 되고요. 다음 베라파밀 이솝틴 같은 경우도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속방형은 TID, 서방정은 QD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DHP, CCB 같은 경우 추가적인 혈관 확장 기능 때문에 non-DHP계보다는 조금 더 단독 고혈압에 많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CCB와 용량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DHB계 CCB는 클래스 이펙트가 있나요? 서로 컨버전해서 써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 이유는 DHB, CCB는 세대별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성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4세대로 갈수록 온셋 타임은 느려지고 작용 시간은 길어지고 부작용은 적어집니다. 한번 세대별로 자세히 보시면 먼저 1세대 약물에는 속방용 니페디핀과 니칼디핀이 해당하고요. 1세대 약물은 온셋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즉 반응이 굉장히 빨리 와요. 혈압이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 라스 시스템이 활성화되겠죠. 그에 따라서 반동성 빈맥이라든지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특히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1세대 CCB를 거의 잘 안 씁니다. 또 2세대 약물로는 서방형 니페디핀, 펠로디핀이 이제 해당이 되고 1세대 약물보다 앞반사가 감소되어서 반동성 빈맥이 좀 더 개선된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 3세대 약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방전에서 많이 보시는 약물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 니솔디핀과 니모디핀, 베니디핀 같은 경우는 2세대로 분류하는 문헌도 많이 있습니다. 3세대 약물은 치료성이 좀 큰 편입니다. 따라서 ADME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작용 지속 시간도 긴 편입니다. 또 임상적인 결과도 우수하고 부작용이 좀 더 많이 개선되어서 반동성 빈맥도 상당히 줄어든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신부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내약성도 좋은 편이죠. 마지막 4세대는 실리디핀, 시나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4세대 약물 경우侵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PK 파라미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현저히 감소되어서 반동성 빈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리디핀 같은 경우도 3세대로 분류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즉, 이 분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표를 열심히 외우기보다 이 CCB는 약물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컨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적응증 또는 이제 약물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뇨제입니다. 다이아자이드 계열부터 보시면 먼저 많이 사용되는 하이드로클로로 다이아자이드, 다이크로짓, 인다파마이드, 후로덱스 서방전, 클로달리돈, 하이그로톤 정이 있고요. 용량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은 이 하이드로클로로 다이아자이드, 그 다이크로짓 같은 경우는 12.5에서 25mg을 BID로 복용하고요. 하이그로톤은 동용량을 QD로 복용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이그로톤, 즉 클로달리돈이 HCTG보다 포텐시가 2배 높다는 것이겠죠. 동용량을 다이크로짓은 2번 먹어야 되는데 하이그로톤은 1번만 먹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요 두 약물은 포텐시가 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좀 컨버전이 잘 되는 편입니다. 다음 루프 계열 이뇨제 보시면 퓨로세마이드 라식스가 대부분 많이 사용되죠. 관련해서 용량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 환자 문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온 케이스인데요. A병원에서 혈압약으로 라이테민정, 아테놀롤과 클로달리돈 복합제이고 50에 12.5mg 하나를 하루 한 번 복용했는데 B병원에 입원하면서 동일한 약이 없다고 해서 테놀민정 50mg 하나를 하루 한 번, 그리고 다이크로짓 바나를 하루 2번으로 처방이 났는데 맞는 처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복합제 하나를 이제 하루 한 번씩만 복용을 했는데 전원을 가면서 같은 약이 없어서 그 복합제 약을 이제 찢어서 처방을 하다 보니 또 다이크로짓은 바나를 내서 하루 2번 이렇게 처방을 하다 보니 환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방금 확인하신 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보시면 먼저 처방받으신 테놀민정과 A병원에서 복용하셨던 라이테민정의 아테놀롤은 같은 성분이며 용량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없죠. 또한 라이테민정의 클로달리돈은 처방받으신 다이크로짓의 2배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텐시가 2배죠. 클로달리돈을 하루에 12.5mg 드셨기 때문에 다이크로짓은 하루에 25mg이 한 알이죠. 한 알 드시는 것이 맞는데 다이크로짓은 약효가 짧아서 하루 2번 복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 한 알을 반으로 쪼개서 반 알씩 하루 2번 처방이 난 것입니다. 맞는 처방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고혈압 치료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약사님들께서 약국에서 복약 상담하실 때 좀 더 유용한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